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정국 교수입니다. 이제 지금 이 정치 과정에 대해서 특히 그 관료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이 이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이건 단순히 그 뭐 국가나 정부의 관료제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주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문명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매개자로서의 문제가 어, 사실은 이제 관료제의 문제다, 이렇게 관료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음, 지난 시간까지는 그냥 어, 대단히 일상적이고 또 우리가 어, 일반적인 정치 과정, 특히 관료들의 정치 과정에 대한 표준적인 이론들을 좀 봤었습니다. 특히 그 인사는 만사다, 인사 행정, 또 핵심 역시 어,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 재정 이제 재무 행정 이런 점들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너무 뭐 기초적이고 또 수박 겉핥기여서 여러분들에게 뭐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분야도 워낙 넓고 방대한 연구들이 축적이 돼 있어서 그걸 이 정책 개론 시간에 다 파고 들어가는 건 사실 좀 힘듭니다. 어떻든 제가 이 정치학 개론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민주 시민으로서는 알아둬야 될 수준의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물론 두 번째로 정치학이나 관련 사회과학을 더 앞으로 탐구를 할 사람들에게 에, 그 시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 진주에서 서울로 가는데 그 여러 가지 코스가 있지 않겠어요? 가장 직선 코스는 대전으로 가는 이 대진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에, 저 대구 쪽으로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여기 저 대구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었고, 또 좀 멀기는 하지만 이제 이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후는 이 광주 쪽으로 가는 그런 그 코스로 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냥 무심코 갈 수도 있겠죠. 무심코 그냥 버스를 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때 당시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행의 목적, 또 컨디션, 뭐 또 같이 그 동반자의 관계 여러 가지를 어, 고려해서 이제 코스를 결정을 하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개론은 뭐냐 그러면 그 몇 가지 그 코스 전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게 비록 수박을 학기지만 이제 그래도 핵심을 짚어가려고 이 코스가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이 얘기를 했던 건 여러분들이 그 무슨 뭐 시험을 본다 그랬을 때, 자격 시험을 본다 했을 때 우리나라는 고시 국가 아닙니까? 고시 국가.
그 고시의 나라. 그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게 정치학이 선택인 과목들이 있단 말이죠. 정치학이 선택인 그런 그 시험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시험 출제자들께서 뭐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뭐 또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코너 저런 코너를 찌르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더 그 이 정답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료제의 문제는 관료제 자체의 설명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매개의 변증법이라는 이론 체계로 그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요. 자, 관료제의 문제다. 관료들이 문제다.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그 여기저기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겪기도 했을 거예요.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좀 가끔씩 당황하거나 그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떠넘기는 거. 전화를 했는데 저 그 지원금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담당자 바꿔드릴게요. 그러는데 담당자를 기다리는데 안 바꿔줘. 그 때로는 좀 기다리세요. 그러고 이제 무슨 뭐 기다리는 신호 나오다가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리고 다시 전화를 해야 돼. 그러면 뿔이 나죠. 와, 이 관료 문제 말이야. 참 이게 문제야. 이렇게 벌써 말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관리제의 전문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그 영역을 이제 그 구분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늘상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보편적인 문제점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걸 저는 이제 매개의 변증법이다 이렇게 그 정리를 했는데 이 개념의 정의는 이거예요. 매개자가 매개의 본질에 선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자기 소멸의 경향이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선 매개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머니, 머니가 있어요. 머니. 이게 여기서의 머니는 보편적인 머니라기보다는 화폐, 이렇게 화폐를 이제 생각한다고 봅시다. 그 실질적인 화폐는 매개자죠. 전형적인 매개자예요. 왜? 우리가 지금 빵을 사려고 했을 때 나와 빵 사이를 매개하는 게 바로 화폐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화폐가 없었을 때는 그때는 내가 빵을 먹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 먹었겠죠. 그런데 만들어 먹으려니 뭐 필요한 게 많잖아요. 뭐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설탕도 있어야 되고 이스트도 있어야 되고 뭐 그 빵을 굽는 기계도 있어야 될 거고 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분업이 되지 않던 그러한 그 초기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분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즉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매개자도 증가하는 거죠. 화폐만 매개자가 아니지. 국가라든지 무슨 뭐 학교라든지 무슨 교회라든지 뭐
우리가 관찰하는 그 거의 대부분의 문명 현상이 사실은 매개자입니다. 그럼 매개자는 왜 나타났을까요? 매개자는 어, 나를 이제 그 필요한 상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게 아주 좋지가 않네. 하여튼 이건 쓰지 말도록 합시다. 그 나와 그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매개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명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한데 문제는 이 매개자가 하는 것이 이제 매개의 본질이 있다는 거죠. 매개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매개자가 나와 그 매개물 사이를 잘 어떻게 엮어주냐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인데 여기서는 매개의 본질에 선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넘어버린다는 거지. 그 매개의 본질은 이만치가 하는데 매개자는 이만치 가버리는 거지. 선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궁극적으로는 자기 소멸을 하게 된다. 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본질에서 멀어지니까 더 이상 그 매개의 관계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매개의 관계가 필요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개자 자체도 소멸되는 거지. 이것이 지금 이 매개의 변증법의 주요 개념 성격입니다. 이제 제가 2003년에 한국정치학회보에 쓴 매개의 변증법과 국가의 흥망이라는 책이 최초로 이 사실은 그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개념 자체는 제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역사상 처음 제가 쓴 개념입니다. 어때요? 여하튼 이 역사상 처음으로 쓴 개념의 저자의 직강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러면 이 매개자의 선행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본질에서 이제 거스리는 거니까 그 나타나지 않아야 자기 소멸의 경향도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매개의 자기 강화가 끊임없이 진행이 된다는 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개념은 주로 역사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법이라는 말이 주로 많이 사용하듯이 의미하듯이 역사 시간이라는 타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특정한 시대에 고정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 자기 강화가 나타나고 따라서 이 매개의 본질에서 선행하는 현상이 자꾸 심해지고 그래서 자기 소멸도 점점 더 가까워진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매개의 자기 강화를 그 두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한 6가지 그 이유들을 제가 찾았어요. 앞으로도 이게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혹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면 이걸 더 이제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제도의 원칙인 거래 비용의 특화죠.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우리 진주시의 이제 중앙시장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옛날 진주시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 난강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진주성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 요렇게 성을 떠나서 성 거리가 생기고 여기가 중앙시장이 생겼더군요, 여기가. 그런데 진주시 이제 중앙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자, 이게. 처음에는 그냥 경양 각지에서 물건을 가지고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와가지고 자유롭게 그냥 이 길거리에 전을 벌리고 있었겠죠. 뭐 산청에서 온 사람은 무슨 뭐 감이나 뭐 대추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오고, 아니면 이 삼천포에서 오는 분들은 이제 여기 무슨 뭐 물고기 이런 것 종류 뭐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오고 그렇죠. 또 이쪽에 대평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평지에서 이제 생산한 쌀 같은 걸 가지고 오실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서로 나눠 이제 교환을 했을 거다. 초기에는 물물 교환을 했겠죠. 그런데 점차 이제 뭐 화폐 경제도 발전하고 또 주변의 인구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시장이 좀 커졌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요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온 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목 좋은데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제 다툼을 벌릴 거다 이거지.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적을 때는 그냥 쭈루루 다 늘어서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점점 많으면 새벽에 일찍 온 사람이 가장 좋은 그 길가 자리를 쭉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은 뒤에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좀 제법 주먹이나 쓰는 사람이 혹시 나타나면은 이미 와 있는 사람을 밀치고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 거다 이게. 그러면 이제 뭐 부득이 티각티각 싸움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쌀 가지고 온 사람이 여기서 싸움하다가 쌀을 엎어버린다 이게. 그러면 그 뭐 완전히 그날은 헌탕을 치는 날이에요. 그럼 그 각기 지금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갈등 때문에 그 경제적 이익 전체가 소멸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거래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거래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또 특화한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뭔가 질서를 잡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 질서라는 건 바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라는 건 이제 완전히 전혀 비용 안 들이고 그 서로의 신사 협정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거래 비용이라는 게 필요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를 못하지.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제도화하는데 일단은 그 시장 감독관을 세우자. 그래 시장 감독관은 이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 조합을 만들고, 중앙시장 그 상인조합을 만들고, 그 상인조합의 그 규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규칙을 강제할 감독관을 세우자. 그런데 그 감독관은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비를 한 달에 얼마씩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내면은 힘들 테니까 그 매출액 비율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1%씩 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해서 시장 감독관을 세울 거다. 시장 감독관을 세우기 위해서 그한테 주는 비용이 바로 거래 비용 일부가 된다. 이제 거래 비용을 좀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특별한
형태의 거래 비용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지? 매개자가 생기는 거예요. 매개자. 시장 감독관이라는 매개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감독관 자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지금 원칙이죠. 그리고 그럴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감독관이 그 혹시라도 질서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위력을 행사해 가지고 치우고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겪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장 감독관을 고용을 해요. 그러니 힘도 잘 쓰게 생긴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을 이제 고르지. 그러면 처음에 그분은 이제 막 굉장히 겸손하게 그 시장 상인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요. 처음에는 마치 선거 때 국회의원 후보들이 여러분들한테 굽신굽신하듯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겠지만 점점 모양새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뭐 굽신굽신하고 아주 사근사근하고 하던 사람이 웬일인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좀 거만해지고 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 현상의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 또 혹은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시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시장의 주인은 시장 상인들이죠. 조합원들이에요. 시장 감독관은 질서를 위해서 초청한 대리인, 매개자예요. 그런데 이 시장에 필요한 정보들은 점차 누가 더 많이 가지게 되냐 그러면 이 대리인이 점차 더 많이 가지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인삼 파는 사람 무슨 뭐 고사리 파는 사람 뭐 쭈꾸미 파는 사람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다 팔면 뭐 팔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인삼 파는 사람이 그 자기 인삼을 그 지리산에서 사왔다. 지리산에서 파왔다. 이렇게 하면서 늘어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디 중국에서 온 삼을 이제 그 산지를 속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지. 그러나 그 정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관리, 감독관이 되겠지. 왜? 다른 사람은 각기 자기 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어떻게 많이 파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물론 가끔씩 이제 가십을 서로 쉬는 시간에 교환하기는 하겠지만, 각자 자기 일이 있는데, 이 감독관 이 사람은 이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인삼이 지리산에서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박스를 이렇게 치우는 거 보니까 중국어가 쓰여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지나가면서 헐건 그뭐 인삼 박스가 중국어로 돼 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삼 파는 사람이 어디다 뜨거라 이렇게 되겠지. 이 핵심적인 치명적인 정보를 이제 사실은 그 감독관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적어도 인삼 파는 상인은 그 감독관에게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이제 초래되는 것이다. 이게 좀 너무 극적인 지금 그 비대칭적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매개자가 그 매개의 본질들보다 매개의 본질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가죠. 국가의 주인은 누구예요? 일반 시민들이죠. 일반 시민들인데 일반 시민들이 뭐 그 정보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게 국가는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정보를 모으고 일반 시민은 그냥 뭐 자기 주위에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정보로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습관화의 그 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습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시장 감독관이 점차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자기 권위를 이렇게 증대시켜 나갈 때 그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 원래 시장 그 상인 조합에서 나온 규칙을 믿고 이 시장 감독관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아요. 왜? 의문을 가지면 귀찮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받친다고. 뭐 스트레스 받칠 일을 왜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응당 저 시장 감독관이 시장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그냥 믿고 사는 거죠. 이게 습관화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생각을 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그 시간은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믿고 지나면은 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문화가 되고 가치가 되면서 그것을 누가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은 도리어 그 사람을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습관화는 참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젊은 상인이 하나 들어왔다. 그래 젊은 상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합에 가입해서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저 감독관이 본질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좀 한다 이거지. 너무 권위적이고 뭐 온갖 것을 다 간섭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사람이 그 치받을 수 있죠. 아니 그 당신은 말이야 우리가 저 월급을 주고 고용한 사람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들한테 그렇게 그이 건방지게 태도를 취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치받는다 이거지. 그러면 상인들이 이 젊은 상인을 그래 맞아 이게 주인은 우리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제 처음 들어온 녀석이 뭐 저렇게 까탈스럽게 하나 그러겠어요. 뭐 후자겠죠. 이 습관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의 파생성 극복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매개자가 이 매개자 쪽의 이제 입장이죠. 매개자가 자신의 그 파생적 특징, 파생성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매개자의 권위를 더 강조하는 거죠. 매개자의 그 입장을 더 강조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그 소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하면 본원적 소득과 파생적 소득에 관한 건데 그 상인들이 여기서 이제 물건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산청에서 뭐 고사리를 가져와서 여기서 팔았다. 그러면 노동소득 이거 이제 이윤이라기보다는 자기 완전히 노동소득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일단 본원적 소득이에요. 자신은 노동을 투하해 가지고 그런데 이 그 그 감독관은 뭐예요? 자기가 땅 파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본원적 소득에서 파생된 소득, 즉 말하면 파생된 그 이 돈, 즉 말하자면
조합비를 걷어가지고 생존을 하고 있다 하는 거지. 이것은 그 상당히 그 파생적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불안을 초래하는 거야. 언제 이것이 끊어질지 알 수가 없다 이거지. 응? 언제 이것이 끊어질지 알 수가 없다. 언제 해고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다. 이는 이 파생성을 극복을 하려는 노력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뭘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 있어서 시장 감독관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지위가 얼마나 핵심적이고 이것이 없으면 시장 자체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대표적이죠. 국가가 없으면 국민들이 다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 사실은 뭐 국민들이 이 국가나 저 국가나 그냥 국가에 가면 그 대해주는 국가가 있으면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최고거든. 그러나 그 해당 국가로서는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은 그 국가가 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거기서의 국가는 누구예요? 관료들이겠지. 마치 그러니까 국가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국가가 없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캠페인을 하면서 이 자신의 그 파생성에서 오는 불안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런 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매개의 자기 강화도 증대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개의 중첩이죠. 이건 아주 그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문명이 발달할수록 매개의 중첩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주에서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했을 때 서울 올라가려면 뭐 여러 가지 것에서 버스를 탄다, 예? 버스를 탄다 했을 때 내가 버스를 어떻게 탑니까? 가면은 그냥 막 그 태워줘요? 그냥 태워주질 않죠. 그 버스표가 있어야 돼, 버스표. 그래서 버스표가 나와 버스를 매개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버스 그 터미널에 가가지고 버스표 하나 주세요. 그럼 막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화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버스표와 내 사이를 화폐가 매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울까지 올라가는 데는 버스가 매개를 해주는데 이 버스라는 매개자를 하기 위해서는 버스표가 매개를 해주는 거고 또 버스표를 매개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하다. 거기에 해당하는 화폐가. 화폐, 버스표, 버스라는 세 단계의 매개자의 그 중첩을 거쳐서 내가 진주에서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요 사이는 이제 화폐 안에 이제 또 컴퓨터,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하나 더 끼었어요.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화폐를 전자화폐를 뭡니까 그 투입해서 버스표를 사고 그거를 버스를 탄다.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폰만 들고 버스를 타면 끝나요.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더 매개가 간단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스마트폰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이처럼 그 문명이 발달할수록 매개는 더 중첩적으로 변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 이래서 매개의 자기 강화가 이제 점점 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저 시장 감독관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매개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매개의 중첩은 다수의 매개자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세대 교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발견을 한 것은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소설 그래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이론도 있더라고.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야마오카 씨가 쓴 그 30권짜리인가 30 뭐 몇 권짜리 있잖아요. 거기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말년에 자기 그 손자한테 이제 권력을 남겨주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뭐 거의 자기하고 나이가 그 비슷해 가지고 이제 어, 쇼군은 됐지만 사실상 그때는 이제 그 도쿠가와이에서 오고쇼라고 불렀는데 오고쇼가 다 뭘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손자한테 이제 권력을 넘겨줘야 되는 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넘겨주냐는 걸 가지고 머리를 싸맸는데 그때 그 이제 그 어드바이서 중에 한 사람인 그 덴카이라는 이제 스님이 그이 도쿠가와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 걱정할 게 없냐? 그 쇼군이 권력을 이렇게 이제 그 막보를 열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했을 때 많은 장군들의 그 이 협조를 얻고 동맹을 맺고 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지금 그 쇼군에게 굴복해 있는 장군들은 사실은 동등한 지위에 있다가 힘이 모자라서 당신에게 굴복한 사람들이다 이게.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그 쇼군이 힘이 약해지면 다시 또 치고 나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걸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런데 손자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진다 이게. 손자 대해서는 손자는 처음부터 쇼군의 후계자로 태어났고 다른 그 이 손자하고 같은 학년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처음부터 쇼군의 신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지.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만 지나도 벌써 입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신하로 태어난 사람과 왕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딱 갈라져 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특별한 아주 그 실수가 없는 한 그 이 막부의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아직도 대한민국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세습 문제가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우선 뭐 북쪽에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3대 세습도 있지만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뭐니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떠한 능력이 뭐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것에 대한 후광 효과가 아주 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에 이렇게 보면 교회 그 큰 대형 교회에 그 요사이 그 세습 목회 세습 논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어, 아버지 때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지만 그게 한 세대만 넘어가도 그때부터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야. 서로 다른 이미
금수저와 흙수저로 딱 나눠져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이것이 그 이 매개자들이 주로 기대하는 바예요. 지금 내 때는 이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고 끊임없이 그 속을 끓여가면서 이제 이 직위를 유지하지만, 이것이 이제 한 세대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물려받은 거니까 이 전통적 권위에서 보장이 되는 거다. 전통적 권위에서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 그 매개적 지위를 그 위협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개의 자기 강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6개가 지금 제가 찾은 거예요. 매개의 자기 강화가 발생하는 이유. 그러면 이제 이러한 6개의 자기 강화가 발생하면, 이 자기 강화가 발생하는데 특히 그 간혹 이제 많이 목격되는 게 신격화예요. 신격화는 뭐 신격화니까 신격화 씨 이름하고 비슷해지네. 신격화는 이 매개자가 신성한 지위를 가졌다고까지 이제 그 주장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런 6가지 그 이유로 6가지 이유로 매개자가 이제 자기 강화를 하는데, 이 강화를 하다가 보면 이제 거의 신적인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다. 그 뭐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현상 보면은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김일성 그이는 하늘님이라는 뭐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 화폐만 봐도 이제 화폐가 여러분, 화폐는 그야말로 그 단순한 매개자일 뿐이에요. 이 화폐를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그 저기 이야기 들으셨지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 보면 그런 그 시를 읊는 장면이 나오죠. 노랗게 반짝이는 너, 정말 너가 사랑을 가지게도 하고 사랑을 없애기도 하고 목숨을 가지게도 하고 목숨을 버리게도 만드는구나.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화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 화폐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 노력하는 모습이 축적이 되다가 보면 급기야는 이게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왜 그렇게 중요해지겠어요? 화폐의 최종은 금. 왜냐 그러면 금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매개니까. 그리고 냄새도 좋고 또 노랗게 반짝이기 때문에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금속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금이 그 역사상으로 가장 그 핵심적인 매개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신을 만들고 뭘 할 때는 전부 금으로 떡칠을 하죠. 응? 금박을 입히는 금박. 그래 이제 사실은 그 신상이라든지 그 상징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인데,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금의 권위인 거지. 그러니까 신상의 권위로 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금의 권위로 신상을 주는 게, 이게 우리가 그이 뭡니까? 그 크리스마스 캐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영감 장면이 나오죠. 행복이 돈을 축적해 가지고 그 돈을 좋은데 씀으로써 일어나는 행복이 아니라 금전은전을 세보는 재미, 그것을 축적하는 그 재미가 바로 행복이 돼버리는 그러한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소외가 발생하는 거죠. 이 소외라는 건 뭡니까? 매개자와 매개의 본질이 소외, 이 사이가 벌어지는 거죠. 응? 이 사이가 이 사이가 점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모순이라고 불러요. 왜? 그 매개자를 우리가 채택했던 것은 이 본질적인 서비스를 하라고 채택을 한 건데, 점점점 이 본질은 사라지고 본질 그 매개자가 이제 더 앞장을 선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필요한 상품을 사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엔 돈 자체를 벌기 위해서 그 우리의 생명까지 소비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심각한 모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게 끝에 달하면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알버트 허시만이 이야기하듯이 세 가지 종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전히 그 체제에 충성을 바치든지, 더 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연료는 불경이보다. 뭐 이러면서 충성을 하는 경우 있고, 두 번째는 참여를 하는 경우지. 참여라는 건 뭐야? 그러면 모순적인 체제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참여다. 참여의 방법에 저 앞에서도 얘기했죠. 개혁과 혁명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세 번째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야? 그러면 그냥 탈출이라는 거지. 응? 이건 더럽다. 내가 못났다고 여기서 이렇게 종로로 두고 있어야. 이건 본말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탈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로열티, 보이스, 엑시트 이렇게 그 허심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그 케네디가 했다고 말하는 거. 국가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어라. 오 마이 갓.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국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항상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국가가 나 혹은 우리를 위해서 매개자로서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언제라도 개혁하거나 혁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변증법적 과정에 빠지지를 않는다. 이게 제 이야기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다. 더럽다. 탈출하는 거지. 이민이나 가야 되겠다. 응? 이건 사실 제가 뭐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권장하는 건 당연히 참여겠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 참여가 실패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어떤 자기 소멸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역사상으로 많은 문명과 국가들, 정치 체제들이 그 붕괴했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뭐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개의 변증법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그 좀 즐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많은 경제학이나 심리학적 개념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할 때 자주 나오는 거여서 제가 그 개념들을 여기다가 조금씩 소개를 해놨어요. 여기는 뭐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관료주의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말하듯이 매개의 본질보다 관료가 선행하는 현상이죠. 우리가 관료들을 매개자로서 선택을 하고 월급을 주는데 어느새 관료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든다. 그러면 우리가 관료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비인간성이다. 원래 관료가 임퍼스널리티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무슨 그런 개인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이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성에 기초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였는데, 공공을 위한 합리성은 사라지고 인간성이 사라지는데 공공을 위한 합리성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뭐 수많은 사례들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 소외의 발생, 이건 여기 같이 이제 같은 맥락이 본질에서 멀어지는 걸 소외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대리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를 했죠. 정보유비 대칭성에서 특별히 이야기했지. 이게 이제 principal agency problem이라고 주인 대리인의 문제로 이제 주로 경제학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이게 본질인 국민, 국가로 말하면 국민이죠. 대리인은 누구예요? 관료들이겠죠.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 헤겔 이야기처럼 관료들이, 헤겔이나 베버는 관료들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배를 관찰할 걸로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관료들이 관료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든다. 예? 근데 이게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습관화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쉽게 발견이 안 된다. 이게. 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데, 어떤 양반이 번역을 처음 했는지 몰라도 좀 정신이 좀 해이한 사람이 한 게 이게 해저드가 해이가 아니거든. 이게 위험하냐 위험, 도덕적 위험. 도덕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여하튼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 현상이죠. 매개자가 매개의 본질에서 선행한다, 또는 본말이 도취된다, 이런 거니. 관료의 태업.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관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라든지 조직의 이해관계에 해가 끼친다고 생각하면은 이 선출직 지배자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근대 국가 체제를 보면은 실질적인 지배는 관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말이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되겠어요, 이야기를 했으면은 관료가 즉각 그걸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뻗대긴다. 이게 아주 관료들은 그러면서 자기들은 합리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걸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이미
관료 제 자체가 뭐라 그랬죠? 정치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료들은 여기서 이야기한 정책 하위 체계를 형성해 가지고 이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옹호 연합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지난 시간에 그 한 가지 보여줬던 게 있는데 지배연합 반지배연합 여기에서 그 이야기했던 거 있죠. 어, 일반 대중들이 그 이제 지지를 하거나 반대를 하게 되는데 지배연합과 반지배연합이 서로 지배를 관철하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지배연합이 이제 지배는 현재 지배를 하고 있지만 여기도 하위 체계들이 무수하게 있다. 그 하위 체계에서 자기들끼리 특정한 정책을 옹호하는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그 대의제 정치, 민주주의 정치를 오도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그 정책 하위 연합에 대한 문제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책 하위 체계.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예산 극대화죠. 무조건 하여튼 예산을 많이 따놓는 거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왜그 이렇게 저기 예산을 많이 따려고 그러냐 그러면 아니 일단은 많이 따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예산 꼭지를 뭐 이상한 것들을 많이 이제 또 전문성 있게 그럴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다. 관료적 포획이라는 건 조금 이제 최신 개념인데 이것은 규제 집단이 그 관료겠죠. 정부예요. 규제 집단이 피규제 집단의 포로가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은 쉬워요. 포로 캡처 당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특히 이제 시장 규제를 할 때 그 보통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 무슨 그 독점 기업들 대기업 대재벌들이 독점을 하는 것은 우선 그건 자유경쟁 시장에 안 맞죠. 그러니까 그 독점 재벌들이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제대로 시장 경쟁을 하려면 그 예를 들면 그 현대자동차 한 10개 정도로 쪼개고 저기 삼성전자도 한 10개 정도 쪼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가끔씩 그렇게 쪼개지 않아.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독점 체제를 하는데 입으로는 그 이 시장 경제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사실 우스꽝스러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 그 이제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 이 내셔널 챔피언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민족 주력 기업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쪼개야 된다고는 이야기 않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지 그 무조건 쪼갤 게 아니고 경쟁력 있는 그 재벌 기업으로 남아 있어도 되는데 공공성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매개의 본질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게 하자는 것이 이제 저 입장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관료적 포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많은 관료들이 그 삼성이나 현대에 포획돼 있는 거지. 그 뭐 이전에 여러 정부에서 많이 발각돼서 뭐 감옥도 가고 했지만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그 혈연 관계 혹은 그 결혼 네트워크를 통해서 포획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또 우리 한국에서 주로 많이 포획하는 것은 지연, 이제 학연 혈연아니 무슨 뭐 같은 고등학교라는 같은 대학교라는 둥 뭐 또는 무슨 뭐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래가면서 그 아주 전근대적인 기준으로 포획을 하려고 들죠. 예, 앞으로 좀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대추구. 이건 지대추구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독점에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하죠. 여하튼 이 관료 체계는 이 매개자들은 역사상으로 끊임없이 증가해 오고 있어요. 이제 미국 관료 의 통계를 제가 한번 받아서 해봤는데 이게 너무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1939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이렇게만 증가했을 리가 없는데 이게 그 아주 중앙 관료만 연방 관료만 낸 것 같아요. 여하튼 관료제의 문제 이제 이 관료제의 문제를 그 다루는 관료제의 문제를 그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십시다. 예, 예,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